우리 31번은 좀 별표를 치시고 31번은 이게 중요한데 좀 어려워요. 이렇게. 근데 일단 결과를 좀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얘는 오류 수정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자동 조정 오류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한 번 더하면 한 번 빼고 한 번 빼면 더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처럼 풀어요. 여기 X1년도, X2년도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을 보면 여기 X2년도 단기순이익에 미친 영향 여기 보면 오류 사항에 대한 수정이 단기순이익 미친 영향 그래서 오류 수정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1번입니다. 자, 실사법을 적용하면서 창고 밖에 보관 중인 상품을 기말 재고에서 누락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뭐 적성품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적성품은 우리 재고란 말이에요. 우리 기말 재고 수탁자가 보관하는 그러면 우리 거에다 포함시켰는데 얘를 누락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X1년도 말 재고 자산 20만 원 과소 계상돼 있죠? 그럼 어떻게 되냐? 기말 재고를 늘린 매출과 줄 거 아니에서 X1년도에는 20만 원을 증가시켜야 돼요. 그럼 다음 연도에는 뭐냐? 20만 원을 빼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산은 미래의 비용이에요. 자산은 미래의 비용. 여기 있죠. 과소 계상된 재고 자산 모두 X는 판매됐다. 그 얘기 뭐냐? X년도에 매출 원가를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빼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하면 한 번 뺀다. 근데 이게 처음에 좀 어렵다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X1년도 기말 재고 자산 20만 원만큼 과소돼 있죠? 그럼 X1년도 입장에서는 기말 재고를 증가시키면 X는 매출 원가가 줄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익이 커진다. 더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X2년도에는 뭐냐? X1년도 기말 재고는 X는 기초 재고예요. 기초 재고 과소돼 있죠? 그럼 매출 원가 과소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그 전기말 재고를 증가시키면 올해 기초 재고가 증가하면 매출 원가 증가시켜야 돼요. 그래서 결국 뭐냐? 빼준다.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렵다고 사실은. 그래서 이거 잘 고민해 보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입니다. 자, 직업 상점은 X년도 초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그 다음에 밑줄 쳐볼게요. 얘는 분홍색으로 해보겠습니다. 2년치 월세가 36만 원 미리 지급하는데 전액 임차료로 비용 처리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올해 건 얼마예요? 18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36만 원 절 18만 원. 18만 원을 자산 처리하라고요. 이렇게. 죄송해요. 여기 18만 원 자산 처리 X년 초니까. 그리고 다음 연도에 18만 원 뺄 거예요. 왜냐하면 이 36만 원은 X2, X3에 18만 원, 18만 원 비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36만 원 다 비용 처리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비용을 18만 원 취소하고 얘는 내년도 비용이 돼야 되니까 내년도에는 18만 원을 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여기 나와 있죠. 두 개. 2만 원 마이너스다. 2만 원 감소한다. 답이 1번입니다. 답이 1번. 그래서 여러분 풀이하는 시간은 얼마 안 걸리고 왜 더하고 왜 빼는지만 알면 돼요. 근데 이게 조금 어렵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두 번째 거 해볼게요. 두 번째 건 어떻게 했냐 회사가 36만 원 비용 그 다음 년도 비용을 안 잡아서 올바른 비용은 18만 원 18만 원이죠. 그러니까 18만 원 비용 취소하고 내년도에 18만 원 비용 잡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 X2년도 단기순이익에 미친 영향 이 수정이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2만 원만큼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2만 원만큼 감소. 아무튼 31번 엄청 중요해요. 31번은 엄청 중요하다. 이제 32번은 여기 나와 있는 기본 주당 순이익 물어봤죠. EPS 물어봤다. 그럼 제가 공식을 좀 써볼게요. EPS. 그럼 공식이 어떻게 돼요? 단기 순이익에서 우선주 배당을 뺀 다음에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로 나눠주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단기 순이익은 줘서 여기 350만 원. 우선주 배당도 줬어요. 얼마? 25만 원. 그리고 얘를 합쳐서 뭐라 불러요?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이다. 우리가 그 밑에 있는 거 가중평균 유통 보통주식수 걔만 하면 되는데 먼저 기초에 12,000주예요. 그 다음에 5월 1일 날 3,000주 유상증자했으면 여기다 얼마를 곱한다? 12분의 8. 5, 6, 7, 8, 9, 10, 11, 12, 8개월. 그 다음에 자기 취득했습니다. 얘는 빨간색을 써볼게요. 언제 취득했냐? 9월 1일이에요. 3,000주. 얘는 곱하기 12분의 90, 11, 12. 4로 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12,000주에다가 자, 분모는 12분의
38에 24, 24,000주를 더하시고 3, 4, 12, 12,000주를 빼자. 그럼 얘가 얼마가 된다? 12,000. 12면 12,000이니까 얼마? 1,000주. 12,000에서 1,000주를 더하니까 분모는 얼마가 된다? 13,000주가 된다. 분모는 13,000주. 13,000주. 그래서 350에서 25만 원을 빼면 325만 원을 13,000주 나눠보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325만 원을 13,000주. 얼마냐? 이렇게 250원. 뭐 이런 식으로 나와. 250원. 어렵지 않죠? 근데 이 정도면 이제 기본 문제, 기본.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는 거꾸로. 물어보면 질문을 봐. 질문이면 EPS가 얼마냐? 그럼 EPS 공식. 그럼 여기 단기순이익하고 우선주 배당을 줬죠? 그럼 분모만 하면 돼요.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 이렇게. 공정가치 유상증자 있죠? 시가 이하 유상증자 있어요. 그러면 얘는 시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33번에 33번. 자, 얘는 지분법이에요. 지분법. 우리 FVPL이나 FVOCI 말고 지분법 다 알고 있다. 옳지 않은 게 뭐냐? 자, 1번도 중요해요. 원가의 반대말은 뭐죠? 페어 밸류. 공정가치 땡. 아니다. 원래는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지분법하는 관계기업 주식은 원가로 기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관계기업 주식 장부금액에 포함된 영업권은 상각. 여기 바로 틀렸다. 영업권은 상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IFRS 되고 제일 좋아진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IFRS가 2011년도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이렇게 2009년도부터 조기 적용이 가능했고, 근데 아무튼 IFRS 적용하기 전에는 영업권을 상각했어요. 그래서 IFRS 들어오고 나서 제일 행복한 게 뭐냐? 영업권 상각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틀렸다. 옳지 않은 거지. 2번 틀렸다. 자, 3번은 지분법 이익은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관계기업의 단기순이익 곱하기 지분율 곱하면 되죠?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지분법 이익이 된다. 그 다음에 투자자와 관계기업 사이에 내부 거래에서 발생한 단기순이익에 대해서 투자자는 그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투자자의 재무제표에 인식을 해준다. 답은 2번이고 이 문제는 뭐 답은 쉬울 거예요. 영업권 상각한다 하면 바로 틀렸죠. 영업권은 뭘 인식한다? 손상을 인식한다. 설명이 여기 나왔어요.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는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업권은 뭘 인식해야 되냐? 손상을 인식한다. 여기 손상.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는다.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33번은 조금 쉬운 문제, 쉽다. 자, 이제 34번이에요. 계산 문제인데 계산 문제 항상 질문이 뭐냐? 여기 있죠. 재무상태표에 기록될 주식가액이 얼마냐? BS에. 그러면 여기 BS에 기록되는 관계기업 주식가액은 어떻게 구하냐? 취득 원가에다가 지분법 이익이겠죠? 이걸 더하라. 그런데 얘는 지분법 기타 포괄손익이 있어요. 기타 포괄손익. 이걸 더하고 혹시 배당을 받은 게 있으면 배당 수취액을 빼라고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 배당 수취액이 없어요. 이 문제는 이렇게. 그래서 파란색 써보겠습니다. 취득원가 얼마냐? 80만 원이에요. 결국 P투자 회사의 자본의 변동인데 자본이 두 가지예요. 단기순이익이 있고 기타 포괄손익이 있죠. 합치면 얼마냐? 50만 원이에요. 이게 50만 원. 지분율 곱하기 몇 40%. 이렇게. 그럼 얼마가 돼요? 20만 원이니까 얼마나 합치면 100만 원. 합치면 100만 원이 된다. 이런 뜻이고. 자, 얘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좀 쉽게 하려면 그림 그릴 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저기 한양이 있어요. 여기가 주식회사 한양. 자, 한양의 자본이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공정가치 일치하죠. 그죠? 그 다음에 죄송하지만 여기다 쓸게요. 마땅치 않아서. 여기 주식회사 직업상의 직만 쓰게. 그죠? 그러면 얼마냐? 80만 원이죠. 지분율 40%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디를 보면 돼? 한양만 보면 돼. 한양이 뭐가 있어요? 여기 단기순이익 이익금 증가시키고 얘는 기타 포함 누계액을 증가시키죠. 그래서 순자산이 얼마 증가? 50만 원 증가한다고요. 그럼 여기 얼마? 20만 원 증가해야죠. 그게 얼마나? 100만 원. 그게 얼마냐? 여기 나오는 한양에 자본이 얼마가 돼요? 250만 원 됐다고요. 지분율 40%니까 얼마가 된다? 100만 원 된다. 이게 지분법. 지분법은 결국 뭐냐? P투자 회사의 자본. 그렇죠? 거기 곱하기 지분율 한 게
우리 회사 주식가액과 연동시켜 놓은 거죠. 우리 회사 주식가액과 연동시켜 놨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지분법 하면 관계기업의 당기순이익과 기타 포괄손익 있죠? 여기다가 지분율을 곱해요. 그만큼 주식을 증가시킨다. 최초 80만 원에다가 여기 50만 원에 40%, 20만 원을 증가시키자는 뜻이에요. 그럼 얼마가 된다? 100만 원 되고. 지금 제가 여기 그림 그렸잖아요. 이 그림을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다. 물론 이제 이런 걸 막 공식으로 다 그냥 암기를 해도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재경관리사가 디딤돌이에요. 그냥 인생에서 디딤돌. 요거 따고 나 이쪽에 좀 재능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럼 그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하신 다음에 우리 세무 공무원들 있잖아요. 제가 수업실 가끔 얘기하지만 그거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뭐 공무원 할 수도 있고 또 뭐 회계사나 세무사 이쪽을 더 두들기셔도 되고 이렇게. 근데 일단 그거 하려면 이 재경관리사를 해보면 알아요. 이거 재밌습니다. 이쪽 공부가. 그러면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 하면서도 나 너무 힘들고 나 이거 적성에 뭐 안 맞는데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왜냐면 다른 데 적성 가지면 돼요. 이렇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재경관리사 그래서 어찌 보면 갈림길인데 그래서 조금 내가 이쪽을 더 공부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또는 이쪽을 내가 업으로 생각해야지. 그런다면 이 암기보다는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가 왜 필요하냐면 뭐든지 예를 들어서 공무원 한다. 그럼 이제 민원인이 와서 막 물어봐요. 이렇게 왜 이런 식으로 하냐? 이건 왜 주가랑 연동시키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보면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 그런 거예요. 그냥 외우세요. 이러면 민원인이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근거를 잘 여러분 마련을 해 놓으면 좋다 이런 뜻이 이렇게. 자, 아무튼 여기 34번. 자, 이제 35번은 기능 통화 및 외화 거래예요. 거의 이제 재무회계 끝으로 가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힘들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해야 되나 해가지고, 그죠? 아무튼 기능 통화 외화 거래고 오늘도 막 환율 막 올라가가지고, 그죠? 1240원이고 하여튼 막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자, 외화 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 거래의 환율을 외화 금액에 적용해서 이제 기능 통화로 기록한다. 이게 말이 이제 뭐냐면, 자, 내가 미국에 100달러치 물건을 팔았습니다. 100달러. 근데 그날의 환율이 1000원이에요. 그럼 이 매출 채권은 얼마냐? 10만 원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화 거래를 최초 인식하는 경우 거래의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이라고요. 이걸 외화 금액은 100달러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얼마예요? 10만 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하란 말이에요. 자, 이때 이 외화 거래를 보고 기간 말에 기능 통화를 이제 환산할 때 여기 있죠. 화폐성 항목.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매출 채권은 화폐성이란 말이에요. 얘는 마감 환율. 그럼 마감 환율이 얼마냐?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1,200원이었다. 달러다. 그럼 얘는 얼마예요? 12만 원 돼야 되죠. 그러면 아까 10만 원이었고 지금 12만 2만 원만큼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외환 차이라고 하는데 이게 핵심이 이거예요. 화폐성은 단기손익이라고요. 이름은 뭐냐? 외화 환산 이익이에요. 얘를 단기손익으로 처리한다. 자, 이번에는 외화 거래를 보고 기간 말에 기능통으로 환산할 때 여기 있어요. 역사적 원가를 측정하는 비화폐성 항목은 뭐냐? 이게 토지예요, 토지. 토지인데 옆에다 써보세요. 이게 원가 모형일 때 원가 모형. 재평가 모형 말고 원가 모형. 그 원가 모형은 공정가치 평가 안 하잖아요. 마감 환율을 쓰는 게 아니고 거래일 환율 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토지를 100달러 주고 샀어요. 그때 환율이 1000원이면 토지가 10만 원이잖아요. 기말에 환율이 1200원 올라도 그냥 토지는 그대로 10만 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외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답은 4번인데 자, 외화 거래를 보고 기간 말에 기능통으로 환산할 때 여기 공정가치 측정하는 비화폐성 항목. 그럼 얘는 뭐냐? 분홍색 써보겠습니다. 자, 얘는 토지인데 비화폐성은 토지인데 무슨 걸 쓰는 거예요? 재평가 모형을 쓰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을 써주시면 됩니다. 문제는 외환차는 항상 나면 틀렸다고 그죠? 올라가면 기타 포괄손익, 떨어지면 단기손익이잖아요. 재평가 모형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외환차 항상 단기 틀렸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요. 비화폐성 항목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기타 포괄손익 인식한다. 옆에다 써보면 이게 재평가 잉여금이에요. 그러면 외환 차이도 기타 포괄손익이고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써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자, 내가 토지를 100달러 주고 샀어요.
그리고 그때 환율이 1,000원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형광펜으로 한번 해볼게요. 기말에는 얘가 110달러가 됐어요. 그리고 환율이 얼마가 됐냐면 1,200원이 됐어요.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공정가치가 상승된 분도 있고 환율 변동분 있잖아요. 무시하라고요. 구분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얼마냐? 요거 110달러 곱하기 1,200원 하면 이게 13만 2천 원이에요. 이게 10만 원이고 13만 2천 원, 3만 2천 원을 다 그냥 재평가 잉여금. 다 뭘로 하냐? 기타 포괄손익한다. 전부 다 얘를 기타 포괄손익으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답이 4번이 답이 4번. 35번도 문제 자체는 정형화되어 있다고, 이 문제가. 그래서 핵심만 제가 이제 빠르게 한번 짚어볼게요. 핵심만 짚어보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외화 거래 최초 인식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환율을 쓴다. 이렇게. 그 다음 보고기간 말에 여기 화폐성 항목이죠. 걔는 외환 차이를 단기 손익한다. 둘은 비화폐성인데 역사적 원가, 그 얘기는 원가 모형이에요. 그럴 때는 환산을 안 해요. 거래를 환율을 쓰니까 외환 차이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이를 공정가치 측정하는 비화폐성 항목, 걔는 뭐냐? 재평가 모형이다. 그렇게 외화 환산할 거 아닙니까?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는데 이 외환 차이는 어떻게 되냐? 기존 걸 따라간다. 재평가 잉여금이에요. 기타 포괄 손익이죠. 외환 차이도 기타 포괄 손익. 재평가 손익 단기 손익이죠. 외환 차이도 다 단기 손익으로 간다. 그러니까 별도의 계정 과목을 쓰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이게 답은 4번이고 좀 어렵지만 잘 체크해 두세요.